세계적으로요, 이 역병이 크게 돌면요, 네. 자동화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필연적으로 로봇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서 네네.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2차 전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에서 상당한 주도주였는데 이 상승세를 꺾은 이슈가 바로 이제 테슬라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네네. 그거를 이제 약간 그 스탠다드 모델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네네. 밝히면서 네. 약간 좀 투심이 네. 꺾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 니켈 쪽으로 좀 갈 것이다 네네. 라고 했는데 약간 어떻게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뭔가 그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 네네. 물론 이건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뭐 견해를 여쭤보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건 사실 뭐 네. 그 필드에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죠. 미래 네. 기술 쪽이니까. 이건 좀 네. 저의 뇌피셜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네. 일단 국내 3사가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네. SK 이노베이션 3사가 있는데 대부분 삼원계라는 쪽 중심으로 그렇죠. 기술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삼원계라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네네. 중심으로 이제 삼원계라는 배터리를 써왔고, 그러니까 중국은 LFP라는 배터리 중심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면 삼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출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니켈은 에너지의 양을 키우는 데 중요한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발트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붕 밟았을 때 제로백을 얼마나 낼 수 있냐는 거는 코발트의 어떤 역할이 크고요. 네. 그 뒤에 붙은 망간이나 알루미늄은 안정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좀 더해주는 네네네. 건데, 그래서 물성이 조금씩 다른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LFP는 굉장히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네. 저가 전기차에다 쓰겠다라고 네. 해서 다 삼원계 쪽으로 기술을 집중해 왔는데, 이게 그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더라도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냐면 삼원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이제 원소 그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셀,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4대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셀을 만들거든요. 그 셀을 여러 개를 어뢰를 해서 이 모듈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듈을 가지고 막 만들고 모듈을 한 6개, 8개, 뭐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팩을 만듭니다. 그 팩 자체가 전기차의 배터리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모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 때문에 그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내에서. 네네. 쓸데없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 네네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신에 공간 효율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 투 팩이라고 그럽니다. CTP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듈 없이 그냥 셀에서 바로 팩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셀에서 팩으로 바로 가는 걸 넘어서 셀 투 셰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차체 안에다가 그냥 촘촘하게 박아버리는 배터리를. 저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셀 투 셋시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기구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된다 그러면 네네. 이 LFP가 굉장히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약점이 굉장히 단순간에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또 이슈가요. LFP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네네. 그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이 어떤 로열티를 내고 중국 내에서만 어떤 물량을 주로 집중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해외로 파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IP 장벽이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이 그런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LFP 배터리 확장을 하려고 하고, 애플도 LFP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에 적용할 이 GMP에 들어갈 LFP 배터리를 CATL하고 공동 개발권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센티에는 국내 2차 전지 쪽은 대부분 삼원계 중심으로 세팅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센티에는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약간 트렌드가 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예 최근에 가시던 확 쏠림 분들. 현상은 네. 안 나겠지만, 네. 기존에는 우리가 그렸던 거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는 시장은 삼원계가 먹을 거다라고 보고 네. 거기에 많은 밸류를 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약간 이제 디레이팅 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 그런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네. 중에서 네네. 이게 뭐
삼원계 네. 이쪽에 종속된 기업도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LFP 트렌드로 간다라고 해서 네. 뭐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가서도 크게 영향이 없는 네.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네. 아직까지 뭐 LFP 쪽으로 구체적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건 거의 없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여기 LFP가 리튬 인산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산화철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 국내 이제 포스코 쪽에서 산화철을 독점적으로 가져와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EG라는 회사입니다. 비상장사인가요? 아니 상장사입니다. 아, 상장사요? EG. 이지요? 네, EG라고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운영하는 그 옛날에 네. 그 그러니까 옛날 테마, 그렇죠. 정치 테마주로 엄청 올랐던 그 기억이 나네요. 황제철 네네. 이제 세팅할 때 이렇게 이제 네네. 먹고 살 거를 챙겨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네네. 네, 네. 그런 이제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모 그린텍이 그 LFP 기반 BMS 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CATL하고 셀투팩 이제 LFP 기반으로 이제 그 기술 그 협력을 이제 발표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나름 그래도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을 이게 네. 약간 뭐 테마성일 수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잘 기업 분석을 해보시고 아직 국내에 네. LFP 기반 서플라이 체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쵸. 됩니다. 왜냐하면 3원계에 거의 올인해왔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직까지. 쪽으로 참고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IT 쪽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성장성 되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증시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네. 그쪽이 이제 로봇 쪽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로봇 쪽 산업의 규모가 또 얼마큼 성장할 것인지 네네. 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네. 네. 일단 그 세계적으로요, 이 역병이 크게 돌면요, 네. 자동화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게 상관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 네. 유럽 인구의 한 15%가 죽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옛날 흑사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죽으면서 그 신분제가 파괴되기 시작한 게 왜냐하면 인건비가 갑자기 귀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농노들 불러서 대충 시키면 되는 일인데 이제는 사람이 흑사병을 많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돈을 더 줘야지 이제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20세기 초에는 이제 스페인 독감 때문에 갑자기 인건비가 확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은 그러면 인건비를 계속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막 기계를 부셔버리고 네네. 자동화되면서 네. 그때 이제 나온 게 컨베이어 벨트, 포디즘이라는 게 나왔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라 이 역병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공급 관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렇죠. 인건비 막 올려가고 맞습니다. 막.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안전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아. 예전처럼 막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자동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필연적으로 로봇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최근에 테슬라가 뜬금없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기사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지금 보면 우리 그 어떤 플랫폼 일자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 뭐 배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뭐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한 달에 500, 뭐 700씩 벌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현실이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그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네네.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을 생각해 본다라고 네네. 하면 약간 스마트콘이나 스마트 팩토리, 네네. 약간 자동화 기기 맞습니다. 그런 쪽이 가장 먼저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제 가장 그 가시적인 투자는 물류 네네. 뭐 이런 쪽이지 운송 이런 쪽이 가장 이제 심플하게 아. 투자가 제일 니즈가 크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요 네. 자동화 투자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알바생 시급을 올리니까 결국 다 그 키오스크가 다 대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또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자동화 투자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제조 현장 중심으로 로봇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큰 제조 로봇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했는데 그렇죠. 네네. 지금은 언택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면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로봇도 굉장히 커집니다, 시장이. 그래서 집안에 있는 로봇들, 뭐 운송 로봇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뜬금없이 왜 인수했을까? 그리고 테슬라가 뜬금없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 개발 로드맵을 내놨을까? 그런 빅테크 회사들은 이미 다 그런 시장을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 뭐 서비스 네. 관련 로봇, 네네. 뭐 이런 쪽에 좀 네. 현재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분야가 이제
잘하는 건 사실 대부분 일본 쪽이 로봇을 저 잘해요. 로봇 쪽은 아무래도 네, 일본 네. 쪽이 고령화사에 그렇죠. 먼저 진척되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일본이나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잘하는데 네. 그나마 이제 특수한 분야에서 잘하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이제 다관절 로봇 쪽에서 잘하는 회사가 제조 로봇 쪽에서는 제우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로봇 쪽으로 뇌수술 로봇, 뭐 이비인후과 로봇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메타버스로 원격 진료로 원격 수술로 제어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원래 3D 검사 장비 세계 1위 업체인데 그렇죠.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의료 로봇 쪽을 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쪽 그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감속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절 역할을 하는 건데 로봇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하게 제어를 하려면 이 관절을 굉장히 이 그 수치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감속기를 하는 SPG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 이제 이런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뭐 이런 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뭐 로봇 쪽을 아예 메인 비즈니스로 막 하는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도 네. 기존에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들거나 네네, 아니면 맞습니다. 약간 뭐 가전제품을 만드는데 그쪽에서 이제 파생돼서 맞습니다. 뭔가 성장 동력을 그쵸. 삼아서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업체죠. 맞습니다. 예. 세정 장비 업체인데 네네. 이제 그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로봇 시장이라는 게 네. 뭐 급성장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이 주력 산업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AR, VR 쪽에 굉장히 또 메타버스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그렇죠. 그 시장이 아직 핸드셋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아직 시장 규모가 작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발을 담궈놔야지 이게 시장이 커졌을 때 이제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네. 뭐 VR, AR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시기가 한 2015년, 2016년부터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테마로 끝나고 맞습니다. 또 한 2018년 정도에 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끝나다가 사실 작년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막 메타버스 붐이 일면서 그렇죠. 아예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 로봇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길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기자 시절 거의 초년 기자 시절 그때 금융위기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 이제 네네. 스마트폰이 이제 막 조금씩 깔리기 시작할 그렇죠. 때였는데 네네. 그때 그 생체 인식, 지금 뭐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걸 하는 네네. 회사가 네네.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굉장히 유망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스마트폰 AP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이 생체 인식의 어떤 알고리즘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네. 5년 있다가 결국 스마트폰에 그 생체 인식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죠. 이제. 그렇죠. 네. 지문도 들어가고.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그 어떤 기술이 뭐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제반 인프라들이 지원이 돼야지 이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VR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려면 이 인프라들이 다 제반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미흡한데요.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갖춰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 했는데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관심을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이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 한 주씩만 이렇게 사놓고 왜냐면 맞습니다. 아예 없는 거랑 한 주라도 있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보초 세운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계좌를 이렇게 딱 맞습니다. 봤을 때 이제 이 주식이 좀 올랐네 떨어졌네 맞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약간 좀 이건 뭐 당장 뭔가 이렇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런 그렇죠. 산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근차근 뭔가 준비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긴 관점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IT 하면은 마지막 남은 게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LCD 산업을 우리가 또 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한테 많이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OLED 쪽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올해 한 8월 정도? 그때 이제 OLED 뭐 또 무슨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네네.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또 OLED 관련 주식들이 잠깐 올랐다가 네네.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 OLED 이쪽이 또 최근에 다시 좀 부각받는 것 같거든요. 네네. LG 네. 디스플레이가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이 OLED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OLED는 크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이제 중소형 쪽에서의 변화도 있고요. 대형 쪽에서의 변화도 있는데요. 중소형은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전체 스마트폰 연간 시장으로 보면 한 14억 대 정도 시장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폴더블 폰 해봐야 8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시장이 작죠. 네네. 그러면 이게 결국 대중화가 되려면 애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애플이 들어와야지 폴더블 폰이 대중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소형 쪽에서는 결국 언제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느냐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형 TV 쪽에서는 OLED TV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OLED TV 같은 경우 OLED 패널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제대로 하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습니다. 아, 대형 쪽이요. 네네, 그죠? 대형은. 네네. 네. 예, 왜냐하면 삼성은 중소형만 잘하고 대형 네. 쪽은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네. 사실 삼성이 거의 최초로 상용화를 했잖아요. 네네. 약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쪽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도 한다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다가 네네. LG가 성공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은 삼성이 네.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대형은 LG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삼성이 아주 소량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Q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QD 디스플레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제 QD OLED가 있고요. 네. QNED가 있습니다. QLED는 LED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 네. QD OLED는 네. 그러니까 QLED는 LCD입니다. 아, LCD. 아, 그렇죠. 아, 그렇죠. LCD에 백라이트가 이제 LED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죠. 네, LED가 네, 들어간 네, 거고 네, 네. 그 앞에 이제 퀀텀 닷이라는 소재의 필름을 덧대서 네, 네. 그러니까 QD 필름 LCD인데 네. 이게 마케팅 용어로 좀 부풀린 거죠. 그래서 QLED라고 해버린 네, 네, 거고요. 네. 사실 QLED는 LED 자체가 광원 스스로 빛을 내야지 이게 QLED가 맞는 건데 네, 네. 사실은 백라이트가 있으면 QLED가 아닙니다. 원래는 학술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마케팅 용어를 써버린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LED TV도 LED 광원을 쓴 LCD TV인데 네, 그냥 맞아요. LED TV라고 네. 해버렸잖아요. 네, 그냥 LCD인데 사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중요한 거는 이제 QD OLED를 지금 30K 정도 투자했습니다. 8세대 기준으로. 네, 네. 30K라고 해봐야 65인치 TV로 하면 연간 100만 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 좀 뭐 그냥 파일럿 좀 파일럿 그- 수준이에요. 네, 예. 그런 수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OLED 쪽은 해보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형 쪽은. 그래서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LG 디스플레이한테 사오자 이런 이야기 계속 있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그냥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네. 그냥 LG 디스플레이한테 OLED 패널 사오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리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 OLED 쪽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해관계와 삼성 디스플레이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OLED 쪽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 LG 디스플레이 때문에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니야, 우리 OLED로도 제칠 수 있어라는 게 건데, 삼성전자는 계속 OLED보다는 그냥 그 뒤에 QNED라는 나노 LED 쪽을 계속 뭔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릴레이 할 수 있는 물량을 그냥 OLED 시장에서는 그냥 LGD 패널을 쓰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으니까 자꾸 이 증권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노 LED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네. 그 OLED TV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막 휠 것까지는 힘들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되게 얇게 만들고 약간 네네. 그 곡선을 만들어서 네네.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 나노 LED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곡면을 휘거나 뭐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네, 백라이트가 없으면 됩니다. 그냥 그쵸. 자체 발광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이야기하면 QLED가 이제 되는 거죠. 아. 이게 사실 왜냐하면 왜 나노 LED라고 했냐면 QLED 이름을 써버렸잖아요. 예전에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노 LE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퀀텀 다 소재는 그대로 쓰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컬러 필터에다가 이제 네. 퀀텀 닷 소재를 발랐고 네. 이제 그 안에 광원이 네. 그 리퀴드 크리스탈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체 발광하는 빛의 LED 기둥들을 셀에다가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 원가가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막 딱 들으면. 그렇죠. 네. 네,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네. 그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잉크젯 공정 기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잉크액에다가 네네. 이 그 LED 기둥들을 넣어서 네. 이게 파우더 상태로 넣어서 네네. 이거를 인쇄로 발라버리면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고 이게 원래 원천 기술이 국민대 교수님이 원래 개발한 기술인데 이거를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500억인가 주고 샀거든요, 기술을. 네네. 네. 그게 이제 상용화되면 정말 OLED를 넘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럼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그런 개발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개발 그 중이다. 잉크젯 그 네. 공정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네.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어렵습니다. 옛날에 OLED 그 대형 패널 만들 때도 네네. 그 잉크젯 그 공정으로 뭐 도포할 해본다고, 것이다라고 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테마주들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이제 그 우리 OLED라는 거는 네. 그냥 폐수추리처럼요. 이 유기물들을 단분자 증착으로 해서 계속 쌓아서 올리고 쌓아서 올리고 쌓아서 올리고 해서 이게 빛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고분자로 한 번에 훅 발라버리면, 잉크로 발라버리면 굉장히 싸지는 겁니다. 왜냐면 단분자 증착 공정이 빠지면 굉장히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증착하려면 진공 챔버에 넣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런데 잉크젯은 그냥 실온에서 발라버리면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나노 LED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TV 같은 경우에는 대형 네네. LED 그쪽 시장이 확대되는 거 맞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 중소형 시장에서는 애플이 들어와야지 사실상 그렇죠. 그 폴더블 폴더블, 시장이 네, 커지면서 이게 이제 그 관련 그런 기업들 그렇죠. 돈을 잘 그래야 벌 것 대규모 같은데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게 진행이 된다, 네. 애플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 여기에서 돈을 잘 벌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유리 기판, 그러니까 울트라 씬 글라스라는 그 소재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존의 그 OLED 공정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UTG를 담당하는 회사는 이제 그 유리 자체는 저 삼성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네네. 원래 도우 인시스라는 회사가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버렸어요, 이 회사를. 네. 그래서 상장 일정은 요연해진 거고 지금 삼성이 또 베트남에서 자체 라인으로 또 FTG라는 UTG하고 이제 비슷한 네네. FTG라는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열 면치 장비를 하나기술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할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유리 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힌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문에 보면 경첩 같은 거죠. 그쵸. 이게 네. 접히면 딱 너무 접히면 부러지기 때문에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KH 바텍이라는 네. 회사가 이 힌지를 담당하고 있고 내부의 메탈 플레이트라는 그 영역을 파인테크닉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크게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사실 뭐 애플의 납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보자 이제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게 무조건 애플로 네. 들어간다 이런 건 아직까지 네, 네. 전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좀 다양한 그런 또 업계에서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심도 깊은 내용을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증권가에서 들리는 일반적인 얘기와는 좀 다른 부분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영수 대표님이 또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신이라는 채널인데 아무래도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좀 더 직접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의 신 채널, 투자의 신 채널 다 방문을 해주셔서 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